그러면 어떤 하나의 정책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해가 되는 정책일 수도 있다는 거야.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은 상대적으로 좀 덜 가진 사람, 조금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하고 있어. 근데 그런 정책들이 진짜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느냐, 아니면 영원하게 도움이 되느냐,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.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세금을 높이는 정책을 썼단 말이야. 청년이든 우리가 상대적인 좀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택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게끔 하려면 두 가지 정책을 같이 펼쳐야 돼. 하나는 진짜 주택 정책이야. 왜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소유욕을 가지고 있어. 그리고 자기의 자산이 증식되는 것을 바란다는 거지.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든 세금을 더 걷든 뭐 하든 큰 상관이 없고, 그건 그들의 시장이고, 우리가 생각하는 막 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세대들,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들, 이런 사람들도 소유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, 또는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소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소유를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줘야 돼. 그 정책은 주택 정책이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지. 그러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주택 정책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거나, 아니면 실제로 공급을 더 해준다거나, 이런 정책들이 펼쳐지는 것이고, 근데 그거보다도 못한 사람들도 있어.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택 정책이 아니라 복지 정책이 되는 거야. 그래서 집값이 우리가 뭐 아무리 싸졌다고 해서 뭐 5천만 원, 6천만 원 된다고 해도 그거마저도 어려운 분들이 있단 말이지. 그렇다고 진짜 우리 국민들로서 그 사람들은 아무 데서도 거주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. 그러면 그런 사회적 약자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뭐 주택 정책으로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진짜 평생도록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가는 거야. 근데 그 잣대를 주거 정책하고 이제 믹스를 해버리면 지금 이제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것들이 중산층에게도 뭐 임대주택을 제공해서 평생도록 살게 해준다. 그러면 자, 과연 그 임대 정책들이 적절한가?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사를 갈 때 조금 지저분한 것도 못 참아서 도배를 새로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, 아니면 아예 싹 뜯어 고치고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, 어떤 사람들은 아, 이 정도 불편하면 어때? 그냥 뭐 좀 소파가 망가졌으면 어떻고, 좀 지저분하면 어떻고. 이거는 꼭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성격적으로도 그런 걸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. 그러면 그 다양한 선택권들이 있다는 거지. 근데 그것들을 같은 잣대로 나라에서 다 만들어서 임대주택으로 만약에 만들어줬다. 조금 더 고급스럽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거기 예를 들면 뭐 좀 고쳐주세요. 민간인들이 그걸 한다 그러면 민간 임대 시장에서는 돈을 조금 더 받고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제공을 해주고 이런 경쟁들이 생기는 거야. 근데 일률적으로 해버리면 우리 쉽게 얘기하는 그 하향 평준화, 잔말 말고 이런 데서라도 그냥 살아. 이런 정책이 돼버리기 십상이라는 거지. 쓰기 멀쩡한데 이거 고쳐달라 그랬을 때 나라 돈 그런 데다 함부로 막 쓸 수 없잖아. 그거는 최소한의 거주 요건밖에 안 된다는 거지. 그래서 주택 정책과 복지 정책은 좀 나눠야 돼.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,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제 막 정책들을 펼치는데, 지금 보면은 있는 사람들을 세금으로서 저지시키려고 하는, 지금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지. 있는 사람들은 생긴 수익을 세금으로 걷어가고,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요에 대한 갈망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출하기 어렵게 만들고,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다는 거지. 근데 만약에 청년들을 위해서 분양을 청년들에게 더 해준다. 그러면 청년들은 좋아하겠지. 그러면 실제로 그 청년들과 어느 정도 경쟁 관계일, 기존에 가만 놔뒀다면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,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시장이야. 시장은 어느 정도 혼재가 되는데, 청년들에게만 만약에 혜택을 더 준다. 청약을 할 수 있는 가점 혜택을 준다거나,
아니면 청년들에게 할당을 더 해줘서 할 수 있게 한다면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어떤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어려워진 환경에 처해지겠지. 또 그 사람들도 도와주기 위해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 뭐 이런 걸 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더 제공을 해줘. 또 상대적으로 30, 40대 기존의 가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실제로 분양받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든다는 거지.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누군가를 위해서 정책을 펼치면 반드시,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이야. 절대적인 물건에서도 누군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같이 상승되는 것을 소유했을 때 다른 사람들 그거 가지지 못했을 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도 있잖아.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.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백종원 못난이 감자 뭐 이래가지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내가 뭐 먹기라도 하죠 그러면서 다 사준다고 막 이랬단 말이지. 겉으로 볼 때는 좋은 행위였어. 근데 나는 사실 거기서 좋은 면보다 나쁜 면이 더 보이더라고. 물론 회사가 홍보가 되고 좋은 일하고 그 자체는 굉장히 높이 살 수 있는 일이야. 근데 못난이 감자가 팔린다는 얘기는 정상 감자가 안 팔리는 거야. 오히려 더 노력해서 더 고품질의 감자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감자가 잘 안 팔려. 그럼 또 감자만 안 팔려? 아마 옥수수 고구마도 덜 팔렸을 거야. 그러면 어떤 하나의 정책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해가 되는 정책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.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냥 세금을 올려서 부자들의 돈을 걷어서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. 이거 자체는 의미 있을 수 있어. 어쨌든 지금 주택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양도세도 좀 올리고 종부세도 올리고 취득세도 올리고 또 거기에다 셀 수 있는 뭐 증여수단을 또 막기 위해서 증여에 대한 취득세도 올리고 하는 이런 세금들이 올라갔다는 거지. 첫 번째 긍정적인 효과, 거기에서 걷어들인 어떤 재원들을 조금 더 덜 가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한다. 의미 있어. 의미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게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한 발언이라는 거야. 실제로 우리가 어떤 재화를 소유를 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가 요인들에는 실제로 들어가는 재료비가 있을 것이고 뭐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생산 원가 플러스 세금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거든. 그러면 이 물건의 가격이 높아지는 거야. 그래서 어쨌든 세금이 늘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왔어.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수익을 가져가기가 어려워져. 그러면 뭐 투자자가 됐든 아니면 고가의 주택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제 가지기 싫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가정을 하자고. 아직은 그런 상황이 오진 않았어.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기 싫어지면 건설회사들은 집을 지으려고 할까? 분양이 안 되고 할 거야. 내가 기껏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저걸 갖는다고 해서 보유세만 늘어나고 나중에 자산의 증식의 효과는 없고,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요가 줄었다고 가정을 하자고. 그러면 수요가 줄은 만큼 분양이 다 미분양이 될 거야. 그러면 건설사도 수익이 줄어들어. 그럼 건설사는 만들지 않겠지. 그러면 다시 진짜로 집이 부족해지겠지. 그러면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는 거지.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돈으로 뭔가를 하는 거야. 근데 그거는 그만큼 정밀해지기가 어렵고, 그러니까 쉽게 했기 때문에 부작용도 그만큼 커질 수 있는 거야.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진짜 원인이 뭐냐? 진짜 원인. 근본적인 것. 첫 번째는 그거야.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해. 실제로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신규 주택이 절반 정도 줄었고 2021년도에는 2020년도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거고 2022년도는 또 2021년도의 절반으로 줄어. 재건축, 재개발 이런 거에 대한 규제들로 인해서 서울은 일단 지어질 수 있는 땅은 한계가 있어. 근데 짜투리 땅이 있다고 쳐. 근데 그것도 짓기로 결정을 했어야지 짓는 거지. 그러면 그래, 진짜로 서울 시내 집들이 왜 줄어드는데 우리 서울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거든? 그러면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수요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,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. 근데 이게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하는 거야.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
서울은 그만큼 더 상업지역이 되고 사람들이 일을 하는 공간들이 더 필요한 거야. 그래서 지금 보면 도심지에 을지로, 종로 이런데 과거에 그래도 1, 2층짜리 집들이 있고 막 이랬던 들이 허물어지고 큰 빌딩들이 들어선다고. 그러면 거기에 한 집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의 유동 인구수와 빌딩이 들어왔을 때 그 빌딩의 유동 인구수는 어떻겠어? 당연히 후자가 많겠지. 거주하는 인구수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유동 인구가 많으냐가 더 중요한 거고,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서 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로 나가는 거야. 그래, 인구수, 서울의 인구수는 계속 줄어. 근데 유동 인구를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지. 그 사람들이 거주를 할 수 있는 곳들을 늘려줘야 되나. 근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그냥 막연하게 막 늘릴 수는 없는 거야. 예를 들면 서울 근교에다가 막 짓는다 이거야. 지금 뭐 3기 신도시? 그건 진짜 순기능일까? 지금 상황을 봐서는 3기 신도시 만만치 않을 거야. 제대로 되지도 않을 거야. 근데 그렇게 지어진다고 치면 1기 신도시, 2기 신도시들은 어떻게 하라고. 그나마 뭐 분당이나 이런 데들은 이미 자리 잡힌 곳이니까.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2기 신도시들은 3기 신도시보다 더 외곽이야. 당연히 3기 신도시를 그 사람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어. 사람들이 다 글로 흡수가 되면 자기의 자산 가치는 떨어지거든. 서울 인구가 줄어드는데 부동산 가격이 그러면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?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.